네, YTN 라디오 생생경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재테크 초보들을 위한 부자 습관을 알기 쉽게 알려드립니다. 개념 있는 경제 생활. 오늘도 금융 크리에이터 손희애 작가 화상 연결로 만나보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손희애입니다. 네, 지난주에는 깡통 전세에 대해 설명해 주시는 걸 봤거든요. 네, 그때 너무 이해하기 쉽게 잘 이야기를 해주셔서 오늘도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좀 네. 쉽게 얘기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일단 주제, 어떤 주제로 이야기해 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전월세 시장 동향 그리고 전세 보증금을 지키는 방법들에 대해서 얘기해 볼 텐데요. 네, 우선 시장 동향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특히 서울 아파트의 월세 거래 비중이 빠르게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12월 서울 아파트 전 월세 거래는 총 1만 3,500여 건 정도였는데 음. 네, 그중에서 41% 정도 5,600건 정도가 월세를 조금이라도 낀 계약, 예를 들어서 준월세, 준전세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네, 이건 2011년 이후에 가장 높은 수치인데요. 오. 2020년 상반기만 하더라도 20% 정도를 유지하던 이 수치가 임대차 보호법 시행 이후에는 계속 30%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뭐 월세가 전세를 추월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들리던데요. 네. 근데 요즘 전세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이 전세와 월세에도 종류가 있나요? 네, 사실 법적으로 전세, 월세 이렇게 나누고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시장에서는 주로 전세, 월세, 준전세 이런 용어들을 사용하곤 하죠. 네, 이렇게 용어가 다양한데요. 시장에서는 반전세, 즉 보증금을 내고 여기에 달마다 월세를 주는 형태가 준전세 혹은 준월세 이렇게 통용된다라는 거 먼저 체크를 하면 좋은데요. 네. 이 보증금이 월세의 240개월치를 초과하면 준전세, 보증금이 월세 12개월에서 240개월치 정도라면 준월세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물론 둘 다 월세를 끼고 거래를 하는 거기 때문에 통계상으로는 월세라고 잡히고요. 네, 이 말인즉슨 준전세도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월세 내시는 분들이 받을 수 있는 세액 공제, 이 내용도 자세히 소개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무주택자인 급여소득자가 85제곱미터, 즉 약 25평 이하의 집에 월세로 살고 있는 경우에는 절세 혜택을 주겠다라는 건데요. 네. 특히 올해는 한시적으로 이 세액 공제율이 조금 늘어서 최대 음. 15%까지로 공제율이 늘어났습니다. 단 음. 세액 공제 대상의 금액 자체의 한도는 750만 원으로 이전과 같고요. 세액 공제율은 15%까지 늘어났지만 세액 네, 공제 대상 금액 한도는 이전과 동일하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전월세 신고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명칭에서 어렴풋이 짐작은 되는데 네. 정확히 이게 뭔가요? 네, 지난 6월부터 전월세 계약을 하면 그 내용을 무조건 신고해라라고 정해놓은 제도입니다. 수도권 전역과 광역시 그리고 세종시, 기타 시 지역이 대상이고요. 보증금 6천만 원 이상, 월세 30만 원 이상의 모든 임대차 계약이 이 신고 대상이 됩니다. 네. 신고는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에서 한 명이 하면 되는데요. 이 제도는 세입자에게 정확한 시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였습니다. 음. 왜냐하면 그동안은 정보 부족으로 집주인이 부르는 대로 시세가 형성됐었는데 네. 이제부터 이 제도가 자리를 제대로 잡아서 정보가 공유되게 되면 세입자가 이 금액이 이 보증금이 싼 건지 비싼 건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 거다라는 계산에 이 제도를 만들게 된 거죠. 그렇군요. 그럼 이 제도가 실제로 시장에서 좀 잘 적용이 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이게 네. 잘 지켜지고 있나요?
네, 실제로 데이터가 좀 나온 게 있는데요. 네,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전월세 신고제를 운영을 한 결과 전체 갱신 계약 가운데 절반 이상인 53.3%가 계약 갱신 청구권을 쓴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데이터를 볼 수 있는 것들이 전부 다 전월세 신고제를 작동을 했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들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데이터에 따르면 전체 갱신 계약 10건 중에 8건은 전월세 상한제 규정에 맞게 인상이 되고 있구나라는 걸 음. 신고제에 따라서 파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이 전월세 신고제가 효과를 어느 정도 보이고 있다는 걸로 이해를 해도 되겠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 전월세 신고제가 있어서 그밖에 또 좋은 부분은 뭐가 있을까요? 네, 일단 가장 우리가 이것이 장점이다라고 꼽을 수 있는 건 전월세 가격의 협상권이 올라간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갱신 계약 중에서 세입자가 계약 갱신 청구권을 썼는지 안 썼는지의 여부, 그리고 직전 임대료 등 이런 정보들을 다 공개를 하는데 네, 이걸 바탕으로 임대료가 얼마나 올랐는지, 그리고 내가 계약하려고 하는 이 주택 유형의 주변 시세는 어느 정도 되는지를 우리가 공개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아직 시행이 본격적으로 되지는 않았는데 임대차 알림톡 서비스도 곧 본격적으로 시행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갱신 계약을 요청하는 시점도 세입자들이 미리 아주 간편하게 파악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거 세입자들에게는 정말 유용한 제도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당초 6월 1일부터 이 전월세 신고 계도 기간이 끝이 나고 네. 이제는 과태료를 내야 하는 거였는데 정부가 이 네. 계도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죠. 이거는 왜 그랬나요? 네, 일단은 지난해 6월 1일에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이 됐었죠, 처음으로. 네. 네, 그래서 그때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과태료 부과는 1년만 유예를 하고, 즉 22년도 6월부터는 과태료를 부과하겠다. 라고 했었는데 네. 이 계도 기간을 1년 연장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거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된 거는 일단 신고제 시행 이후에 전월세 신고 건수 증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거래한 이 건수에 비해서는 여전히 누락분이 많다라고 파악이 된 거예요. 어. 네, 그리고 이러한 내용뿐만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당장 6월부터 신고 누락된 계약을 하나하나 일일이 찾아내서 과태료를 부과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지방자치단체가 막대한 행정력이 투입이 돼서 부담이 된다. 라고 많이 호소를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정부에서는 그렇다면 여러 가지로 좀 정비도 하고 준비도 하고 이 전월세 신고제 계도 기간을 1년 정도 추가로 연장을 하되 네. 대신에 임대인과 임차인의 자진 신고를 유도할 수 있는 보완 방안으로 대표적으로 장기 계약을 하는 착한 임대인에게는 인센티브를 주고 소형 아파트의 주택 임대 사업을 부활하는 방안 쪽으로 논의를 하는 쪽으로 방향을 튼 겁니다. 이거를 신고를 안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일단 또 유예를 한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앞에서 잠깐 언급하셨던 착한 임대인 제도, 어제 부동산 정책 발표에서 더 보충이 됐던데 이 내용도 네. 짚어주시죠. 네, 여러 채를 갖고 있는 상태라도 나 저 집을 맨 마지막에 내가 1주택자로서 팔 거야 라는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 분들도 꽤 계실 것 같은데요. 네, 이런 경우에는 해당 집의 전셋값을 계약 갱신 시에 5% 이내로만 인상하는 상생 임대인이라면 거주 요건 면제 등 혜택을 향후에 적용을 해주겠다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의 제도로서는 1세대 1주택자만 혜택을 받는 구조인데요. 이제 앞으로는 다주택자에게도 이런 혜택이 가능하도록 여지를 주겠다라는 게 어제 발표된 정책의 핵심이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착한 임대인이다 하는 경우라면 이 양도세 인센티브는 어떻게 적용을 받나요? 네, 양도세 인센티브라는 말은 결국은 주택을 팔 때 해당이 되는 얘기인 건데 만약에 내가 집이 두 채가 있는데 이 두 채 중에 하나를 5% 이내로 인상을 했다면 해당 저에게는 이 혜택을 준 사람에게는 상생 임대인이다. 라는 마크를 이제 부여를 하는 셈인 거죠. 이제 그렇죠. 꼬리표가 하나 달리는 건데요. 이 마크가 집을 팔 때까지 지속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실제로 그 집을 1가구 2주택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2주택을 팔 때 나는 과거에 상생 인센티브 제도를 통해서 이 마크를 받았습니다. 네. 꼬리표를 달고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거를 증명을 해서 이 부분에서는 2주택이 아닌 1주택으로 간주를 해서 최종적인 양도를 할 때 양도세 면에서 면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제 다시 전세보증금 이야기로 돌아와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는 방법도 소개를 해주시죠. 네, 사실은 이 내용이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네,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라 하면 전세보증보험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임차 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전세금, 즉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우리가 가입한 보증기관이 우리에게 돈을 돌려주는 방식을 취하는 게 전세보증보험인데요. 네. 이 전세보증보험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 있는데요. 요거는 이름 그대로 전세 기간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증기관이 집주인을 대신해서 세입자들에게 우리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는 상품의 유형이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전세 대출금 상환 보증입니다. 우리가 전세금을 물론 100% 자신의 돈으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사실 대출을 받아서 하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네, 은행의 힘을 빌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더더욱이 문제가 되는 게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라는 얘기는 세입자 입장에서는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본인의 신용도라든지 문제가 좀 커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럴 때 전세 대출금 상환 보증의 경우에는 전세 기간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보증기관이 은행에 대출금을 대신 갚아주는 형태를 취하는 상품입니다. 그러니까 집주인이 이 전세금을 임차인에게 돌려주지 않으면은 보증기관이 대신 이 보증금을 준다는 제도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악의적으로 이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다고 했을 때 집주인이 받게 되는 제재는 뭔가요? 예를 들어서 어쨌든 이제 공공기관에서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집주인의 통장에 압류를 건다거나 이렇게 공공기관과 이제 은행 사이의 협조를 통해서 그런 조치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근데 이 전세금이 그러면은 내 돈인지 아니면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건지에 따라서 이 전세대출금 상환 보증이 조금씩 달라지겠군요. 네, 맞습니다. 상품의 유형이 그 여부에 따라서 갈라지는 건데요. 최근에는 보증기관들이 굉장히 다양해져서 대표적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 그리고 서울보증보험을 예시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예시를 좀 살펴보면 먼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과 전세금 안심대출보증이라는 상품을 운용을 하고 있는데요. 네, 특히나 전세금 안심대출보증 상품은 전세금의 반환뿐만 아니라 전세금 대출까지 모두 다 보증을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가입을 하고 있는 상품입니다. 네. 그리고 서울보증보험에서는 대표적으로 전세보장 신용보험이 있는데요. 이 상품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는 물론이고 이제 정말 최악의 상황에서는 해당 전셋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는 경우들도 사실 적지 않거든요. 네, 이럴 때까지도 보증을 해주는 상품으로 유용한 상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제도가 정말 필요할 것 같아요. 만약에 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때를 대비를 해서 나에게 맞는 전세보증보험이 뭔지 좀 잘 찾아보시고 가입을 꼭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근데 얼핏 듣기에는 이 조금 전 설명해 주신 두 가지 이 보증 제도가 성격이 비슷한 것 같은데 네. 아무래도 그럼 금리가 유리한 곳에 가입하면 좋을까요? 사실 이러한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실 때에는 금리보다는 보험료율과 보증 한도 이 두 가지를 따지시는 게 좋은데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시기마다 유불리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주택도시보증공사와 그리고 서울보증보험 이 두 가지의 홈페이지를 방문을 하시면 비교표가 이제 수시로 업데이트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해당 표를 참고를 하시면서 어디가 더 유리한지 어디가 불리한지를 결정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전세 계약을 할 때 이런 보증 상품에 가입을 하지 못했으면은 그때는 가입을 못하게 되는 건가요? 뒤늦게라도? 다행히도 다행히도 그거는 아닙니다. 아, 네네. 다행이네요. 네. 계약 시점에만 가입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주택도시보증공사 같은 경우에는 계약 기간 기준으로 만료일 6개월 이전까지는 신청을 허용하고 있고요. 음. 그리고 서울보증보험 기준으로는 임대차 계약 개시일로부터 10개월 이내라면 나중에라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네. 만약 근데 이 전세 보증금에 내가 가입을 하려고 하는데 임대인이 이거를 반대하면 그때는 어떡하나요? 이 부분 많이 걱정되실 텐데요. 정말 다행히도 전세보증보험은 집주인, 즉 임대인의 협조가 없어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음. 네, 다만 전세 기간 중에 임대인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네. 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돼 있는 상태에서 주인이 바뀌게 되면 이때에는 새로 가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전월세 계약과 관련한 사기 피해도 요새 많이 들려오고 있는데 이런 네. 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주의해야 할 점 뭐가 있을까요? 네, 한마디로 신분증을 진위 여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분증을 이제 집주인이 내밀었는데 이것이 진짜인지를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죠. 네, 간단하게 진위 여부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린다면 첫 번째는 ARS 활용인데요. 네, 국번 없이 1382번 누르시면 집주인의 신분증 진위 여부 바로 확인하실 수 있고요. 네, 두 번째 방법은 정부24 홈페이지 혹은 앱을 확인하시는 겁니다. 특히나 앱을 활용하시면 신분증을 카메라에 비추는 것만으로도 진위 여부가 바로 확인이 되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함께 신분증을 주고받으면서 바로 확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전월세 계약하실 때는 반드시 신분증의 진위 여부를 파악하시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금융 크리에이터 손희애 작가였습니다.